안녕하세요. 착하고 예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면 당대 원수, 아내를 잘못 만나도 당대 원수라는 말이 있죠. 결혼을 잘못하면 정말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그만큼 운도 따라줘야 하죠.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당장 부모님들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속도 다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의 속까지 다 알아서 결혼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다 사랑에 눈 멀고 뭣도 모르고 냅다 결혼을 하는 게 다반사죠.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선택은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에 크나큰 실수를 했고 이 실수를 제대로 잡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만일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의 용기와 응원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일은 제가 친구를 따라 한 술자리에 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2년가량 수백 권의 책 속에 파묻혀 공부만 했으니 정말 재미없게 살았죠. 시험 합격 후에 도청으로 발령받고 이제야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시간을 되찾으려고 참 많이 놀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틈틈이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녔어요. 그렇게 그날도 친구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본인 남자친구를 부른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남자친구 보고 싶으면 나중에 만나라고 하니까 다 생각이 있다면서 본인만 믿으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친구의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를 데려오더군요. 아, 얘가 나 짝을 지어주려고 불렀구나 싶었습니다. 뭐, 얘가 나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면 나쁠 건 없겠다 하는 마음에 저도 적당히 즐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느낌이 그냥 가볍게 만날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저보다는 4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한다고 하고 말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유머러스하고 센스도 있어서 정말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혜수 씨도 그 영화 좋아해요? 저랑 취향이 똑같네요. 저도 그 감독 작품 중에 그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정말요? 저도요. 그럼 원준 씨, 저번 달에 개봉한 영화는 봤어요? 같은 감독인데. 아니요, 아직이요. 뭐지? 이거 같이 영화 보라는 신호인가? 아, 그러네요. 어쩔 수 없네. 같이 봐야겠네요. 주말에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취향도 비슷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렇게 만난 10개월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빨리 했다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서두른 이유는 급정거 따윈 없는 속도 위반으로 제가 임신을 해버려서였어요. 하지만 뭐에 쫓기듯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둘은 결혼 생각이 있었고 그냥 하려던 게 앞당겨졌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신혼생활을 꿈꿀 겨를도 없이 덜컥 아이가 생겨서 불안하긴 했어요. 아무리 이전부터 이 남자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어도 당장 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게 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더군요. 그때 그런 저보다도 임신 소식에 기뻐했던 건 남편이었죠. 혜수야, 나 진짜 너무 기뻐. 빨리 혜수 남편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아빠도 되고 싶었거든. 아무 걱정 마. 낳으면 내가 다 키울게. 우리 회사 남자도 육아휴직 잘 되어 있는 거 알지? 아, 딸일까 아들일까 너무 궁금하다. 뭐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어디 불편하진 않고? 아유, 오버하지 마. 아직 그럴 때 안 됐어. 그런가? 배는 언제쯤 부풀지? 살도 많이 튼다고 하던데 내가 매일 크림 발라줄게. 걱정 마. 아유, 진짜 공부할 게 태산이다, 태산. 일단 출산이나 육아 관련 책부터 사야겠어.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불안해할 때 오히려 제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 무한한 긍정과 뭔가 따뜻한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저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정말 뭐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결혼임에도 다행히 양가에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시긴 했지만 이왕 낳을 거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낳아야 제 몸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시댁에서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었었다고 정말 잘 됐다고 하셨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포장마차식 술집을 하셨는데 진짜 시어머니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어요. 대부분 임신하고 입덧 시작하면 제일 기피하는 음식이 김치라던데 전 오히려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표 김치찌개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급하게 한 결혼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다 괜한 걱정일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서 좋았죠. 남편이 영업을 오래 해서 몸에 예의가 배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른에게 잘하고 살가운 사람인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다 고마울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정육점을 운영하시는데요. 약간 험상궂은 인상에 체격도 좋아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딸인 저도 종종 아빠 얼굴을 보면 놀라곤 한답니다. 근데 남편은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에도 어색하지 않은지 참 잘 다가가더라고요. 캠핑이나 집들이 등 고기를 조금 많이 살 일이 있으면 좀 멀더라도 무조건 아빠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고기를 샀죠. 장인어른, 저희 왔어요. 아빠, 우리 고기 사러 왔어요. 뭐야, 또 왔냐? 그 동네도 정육점 있을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사? 기름값 아깝게. 뭐 어때요? 이렇게 아빠한테 딸 얼굴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장인어른. 이렇게 자주 찾아뵈면 좋죠. 저희 내일 집에 손님 오기로 해서 항정살 6인분만 썰어주세요. 그래, 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고기 손질을 시작하면 남편은 옆에서 감탄을 했어요. 우와, 장인어른 팔뚝 봐봐. 웬만한 애기 얼굴만 하네, 진짜. 아빠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하셔서 그래. 맞네. 장인어른 유도하셨다고 했죠? 진짜 대단하다. 역시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은 운동을 오래 쉬어도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랑 몸이 달라요, 달라.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기 써는 걸 보고 있어? 걸리적거리니까 나가서 앉아 있으라니까. 고기 때깔이 하도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들어왔어요. 빛깔 봐요. 사람을 아주 홀리네요, 홀려. 저희 아빠도 남편의 주접 아닌 주접이 싫지 않으셨는지 남편이 가면 꼭 뭐 하나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말 잘하고 싹싹한 남편과 결혼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둘째까지 낳아서 집안은 더 북적북적해졌죠. 남편은 출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도와주는 육아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흐르더군요. 둘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키운 큰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래도 조금 육아 경력이 쌓여서 여유 있게 키운 아들이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전쟁 같은 나날이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이 이제 조금 말이 통하고 또 둘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남편과 둘이서 못했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쉬는 날에는 잠시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둘이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하는 거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더 바빠진 것 같더군요. 둘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실적을 올려야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주말까지 나가서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나가? 진짜 고생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센티브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이제 가족이 4명이잖아.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평일에도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주말도 못 쉬니까 몸 상할까봐 그러지. 걱정 마. 장인 어른만큼 몸이 튼튼하진 않지만 당신 남편 체력도 나쁘지 않으니까 주말에 당신하고 애들만 놔둬서 미안해. 다음에 교회로 나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낮에 애들 데리고 잠깐 앞에 공원이라도 갔다 와야지. 애들 때문에 고생하네, 우리 집순이. 두 망나니 상대 잘하고 있어. 되도록 빨리 집에 올게. 저도 힘들긴 했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업무량을 늘리는 남편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주말에 출근을 하고 저도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 있으면 애들 데리고 와서 점심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 둘 데리고 대중교통 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를 타고 가기로 했죠. 남편은 평소 회사에서 법인으로 영업용 차량이 있어서 회사 갈 때는 그걸 쓰거든요. 보험 문제랑 히로스로 유류비나 톨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남편 회사차 말고 집에는 결혼 전에 제가 타던 차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신혼집으로 이사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차는 종종 가족끼리 어디 갈 때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출 준비 마치고 애들 데리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아니, 제 차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마지막으로 쓰고 주차한 자리가 맞는데 없어서 일단 스페어키를 갖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뭐야? 벌써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여보, 혹시 내 차 다른 데 주차한 적 있어? 차가 안 보이네? 당신 어디 나가? 오늘 집에 있는다며? 아, 엄마한테 점심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애들 데려가려고 했지. 그래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차 내가 가져왔어. 왜? 당신 차는 어쩌고? 바퀴 때문에 카센터에 맡겼어. 거기 들렀다가 출근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만 당신 차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 외출할 거 알았으면 그냥 카센터에 들르는 건데 미안, 먼저 말 못했다. 아, 그랬구나. 택시 부르거나 해서 가야겠네. 일단 알겠어.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왠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씨앗이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일단 그때는 택시 불러서 친정에 갔다 왔네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 물었습니다. 내 차 상태 어때? 꽤 오래 운전 안 해서 세차해야 했을 텐데. 먼지만 조금 쌓였던데 내가 오늘 가면서 했어. 그래? 근데 여보, 혹시 차 안에서 내 목욕 가방 못 봤어? 저번에 수영 다니면서 차에 놔뒀을 텐데 가방 안에 내 시계를 뒀던 것 같아. 몇 달째 안 보이네? 못 본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또 까먹을라. 내가 갔다 올게. 당신 벌써 잠옷 입었으면서 뭐하러 나가? 나 씻기 전이니까 내가 갔다 올게. 목욕 가방이라고 했지? 어쩐지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심장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저 사람이 오늘 내 차를 몰고 간 곳이 회사가 아닐 것 같다라는 불길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당장 뭐라 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 더 대화를 할 수 없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하고 애들 하원시킨 후에 남편 퇴근 전에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에 타서 일단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했죠. 근데 웬걸 블랙박스의 영상이 죄다 지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평소 운전도 잘 안 하는 차에 블랙박스 용량이 얼마나 찼다고 자동 삭제가 됐었을까요? 분명히 3주 전에 제가 주차된 차에 흠집을 발견하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서 백업을 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차를 사용한 남편이 고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갔다 왔길래, 아니 옆자리에 누굴 태웠길래,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차 안에서 몇십 분을 얼어 있었네요. 그 순간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솔직히 정말 바람을 핀다는 걸 확인하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확인을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차 안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정신을 최대한 정리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잠긴 목소리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더니 고기 보냈다고 받으면 바로 먹으라고 무심하게 말씀하시는 아빠. 순간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울컥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진짜 피를 삼키는 기분으로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알겠다고 지금 운전 중이라고 하고는 빨리 끊었네요. 일단 차 안에 앉아 있었긴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고 다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증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이 맞다면 이제 끝이라고요. 아무리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이고 내 가정의 일원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아빠에게 챙김당하는 귀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바람까지 눈 감는 게 그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죠. 그 증거를 모으는 동안 집에서 얼마나 연기를 했는지, 남편에게 본인이 바람을 핀다는 걸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진한 아내인 척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낌새를 알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면 제가 증거를 못 모으니까요. 남편 앞에서 바보처럼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심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로 초소형 녹음기와 보조 배터리까지 구입해서 시켰네요. 그리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 차에 가서 조수석 아래에 설치했어요.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장시간 녹음이 된다는 후기를 보고 용량이 제일 큰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했네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해서 미행까지 할 수는 없으니 그건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세상에, 제가 살다 흥신소에 연락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일이 되는 날이 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2달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의 증거를 모았어요. 흥신소에서는 제게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과 그 여자가 무려 초등학교 교사라는 정보를 주더군요.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밤에는 유부남을 만나서 호텔에 들어가다니 심지어 그 여자도 유부녀더군요. 믿어지시나요? 진짜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남편 차에 심어놓은 녹음기에서 두 년놈이 쪽쪽거리면서 애정행각하는 소리까지 얻어내고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애들 앞에서 따질 수도 없으니 금요일 저녁에 친정에 맡기고 왔죠. 일단 남편과 말이 끝나기 전이니까 부모님께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아니 그 인간을 기다렸어요. 욕망에 눈이 멀어 저와 애들을 배신한 이기적인 인간을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들어온 남편,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척하는 남편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왔어? 늦었네? 애들은 다 자나? 오늘 친정에서 자고 오기로 했어. 엄마가 봐주신대. 정말? 와, 우리 장모님 용돈 드려야겠네. 애들도 없는데 오랜만에 우리 둘이 영화나 볼까? 영화? 좋지. 무슨 영화? 내가 준비했어. 이리 와서 한번 앉아봐. 저는 옷도 안 갈아입은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앞에 제 노트북을 놓았습니다. 에? 왜 화면 작은 노트북으로 봐? TV로 연결해서 보지. 일단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뭔데? 얼마나 재밌는 거길래? 어라?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제 노트북에서 시작된 본인과 그 초등학교 교사라는 여자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가 사랑을 담아서 일일이 편집해서 만든 영화 한 편이었죠. 어때? 제목은 이 연병을 떨 거면 둘이 결혼하지. 왜 각자 결혼했냐야. 제목이 너무 길긴 하지?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혹시 남 미행했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돈 주고 사람 썼지. 사람을 붙였어? 지금 할 말이 그것뿐이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 아니 그게 여보, 내가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아니 저 여자랑 진지한 관계 아니야. 정말 잠깐 실수한 거야. 당신하고 나 둘째 낳고 서먹서먹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기엔 너무 끈적하던데? 일주일에 4번은 만나서 호텔 가더라 너네. 야근도 주말 근무도 죄다 이 여자 만났던 거겠지? 이 여자 남편은 이 사실 알라나 몰라? 너 이 사람 뒷조사까지 했어?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냥 내가 정리하면 되는데. 언성 높이지 마. 당신 지금 그럴 주제 못 돼. 그리고 그래 정리하면 되지. 근데 그쪽이 아니라 나랑. 뭐? 지금 설마 헤어지자고? 지금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데서 몸 굴리고 와놓고 나더러 계속 당신 얼굴 보고 살라고? 내가 그 정도로 비위가 좋지 못해서. 너 말 조심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 우리 애가 둘이야. 너 애들 생각은 안 해? 그럼 당신은 어쩜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랑 놀아나? 그 여자랑 만나면서 애들 생각은 조금이라도 안 났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안 돼.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결혼은 무슨 장난이니? 상대방한테 질리면 여기저기 아무나랑 놀고 다니는 게 재미삼아서 하는 건 줄 알아? 됐고,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래, 당신이 그 유부녀랑 바람 피우고 다닐 동안 일해서 돈 벌고 애들도 봐주는 나 같은 사람 놓치기 싫겠지. 근데 어쩌냐? 난 그 정도로 머저리가 아닌데? 너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집이랑 애들 두고 네 몸만 나가. 먼저 헤어지자는 사람이 나가서 살아야지. 미쳤니? 당신 지금 두 손으로 싹싹 빌어도 나 애들 단독 양육권 신청하고 재산 분할까지 해서 이 집 받을 거야. 근데 뭐? 내 몸만 나가라? 당신 지금 당신 처지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하잖아. 당신이 나 한 번만 봐주면 나도 당신도 또 애들도 이혼이라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내가 미치겠네. 누가 누구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금 누가 이기적인 건지. 심지어 당신 엄마도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할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나라고, 나.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신 분이 다른 여자랑 매일 호텔 가서 놀았니? 참나 진짜 현실 파악을 못하네. 잠깐 기다려봐.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남편 앞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죠. 어디 본인 어머니가 이 사실을 다 알고 크게 노하는 걸 듣는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저 입을 다물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자. 바람핀 남편과 그거 알고 이혼하자고 하는 아내 중에 누가 더 이기적인지. 야, 너 전화 안 끊어? 소리 지르지 말랬지. 진짜 주제 파악 못한. 네, 여보세요? 어머님, 가게 마감하셨어요? 지금 들어왔다. 근데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님, 원준 씨 바람 폈어요. 그것도 유부녀 하고요. 뭐? 야, 너 전화 끊으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들리세요?
제가 바람핀 증거 다 잡아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더 이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원준이가 딴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넌 이혼을 한다고? 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이 아밤에 당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일단 얘 호들갑 떨지 마라. 네? 남자 바람 피는 거 다 한순간이야. 그거 못 참아서 헤어진다 어쩐다 난리치면 오히려 네 손해다.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원주씨 말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어도 그 소리 하셨을 것 같아요? 넌 다짜고짜 전화해서 원준이가 바람 났다고 하더니 이제 이 시애미한테 고함이나 치니? 너네 일,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남편 바람 눈 한 번 딱 감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럼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 나면 눈 한 번 딱 감았다가 뜨세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가재는 개편, 지 자식이 바람 났는데 며느리 편드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괜히 기분만 잡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편들어준 게 무슨 어마어마한 힘을 얻은 거라고 착각을 한 건지 기세등등한 얼굴을 하더군요. 너 돌았냐?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그래, 백정 딸년이 예의범절 있을 리가 없지.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 백정? 그럼 너희 아버지 조선시대였으면 백정 소리 들었어.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개망나니. 그래, 그럼 그 개망나니 딸한테 어디 한번 당해봐. 당신 탈탈 털어줄 테니까. 저는 미리 챙겨둔 가방과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나랑 애들은 일단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어차피 이 집 곧 나한테 뺏길 테니까 그동안 잘 지내봐. 집안데 작별 인사도 하고.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면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동안 이 일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어떤 식으로 전한다 한들 부모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새벽에 두 손 가득 가방 들고 나타난 절 보고 부모님이 지은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답니다. 두 분 다 놀라서 당황하시면서도 어딘지 어떤 불안함을 감지한 표정. 그 표정을 마주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났을 때보다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애들 얼굴 한번 확인하고 거실에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싸움을 하던 것도 남편 차에 심어놨던 녹음기로 다 녹음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 녹음본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모님 앞에서 틀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녹음본을 다 듣고 크게 노하셨어요. 아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구겨져서 당장 그 손으로 남편 목이라도 비틀 기세였어요. 제가 죄송함에 눈물을 보이니까 저희 엄마는 저를 감싸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울지 마라. 울지 마. 울 사람 지금 너 아니야. 오히려 웃어. 잘 됐다. 이런 인간인 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더 빠르게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더 억울하지. 잘했어. 이게 뭐라고. 이 증거 모으느라 혼자 고생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는데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누구한테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네 인생 네가 구제한 거야. 애들도 크면 다 이해한다. 엄마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일찍 각자 인생 찾는 게 애들한테도 나아.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의 말씀이 심장에 스며들어 가슴이 절절하게 끓었습니다. 애서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니 해도 진짜 내 편은 우리 부모님뿐이구나 하는 기분에 혹시나 내가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했던 생각이 싹 다 사라졌어요.
정말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다른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더 그랬나 봐요. 다음 날 거실에서 잠든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큰 박스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일찍? 네 차랑 짐 챙겨왔다. 그 집에 다시 가서 그놈 볼 필요 없어. 네? 제 집에 갔다 오셨다고요? 아유, 제가 가도 되는데. 그 사람 출근할 시간에 가도 되고요. 근데 아빠, 혹시 그 사람 보셨어요? 오늘 주말이라서 출근 안 했을 텐데. 이거나 받아. 아빠는 제 물음엔 대답도 안 하시고 그저 제 차키만 돌려주시더라고요. 그 인간을 마주친 건지 아닌 건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 차를 가져왔다고 하셔서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갔습니다. 혹시나 그 인간이 그 후에도 제 차를 타고 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차에서 영상들을 확인하는데 오늘 아침 시간으로 동영상이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차 블랙박스는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가 충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게 설정을 했거든요. 뭔가 해서 틀었는데 와, 진짜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영상은 차가 한 차례 흔들리면서 저희 아빠와 남편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께서 들고 있던 상자를 차 위에 올려놓으면서 차에 충격이 갔고 그렇게 녹화가 시작됐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 입 다물어. 설령 혜수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이젠 내가 반대야. 어디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내도 애도 있는 자식이 또 다른 유부녀랑 바람이 나냔 말이야. 네가 사람 새끼야? 그리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얼굴이 180도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화를 못 참고 남편 얼굴을 내리치신 거죠. 정말 때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리꽂았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의 주먹이었어요. 장인어른, 지금 폭력 쓰신 거예요? 아, 기가 막혀서 진짜. 진짜 뭐? 백정이나 다름없다고? 그래, 어디 그 백정 손에 신나게 맞아봐라, 이 양반 새끼야. 아빠가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남편은 놀라 자빠지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진짜 백정 손맛이 무섭긴 했나 봐요.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는 것 보면 말입니다. 이혼한다고 말할 때 아빠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혹시나 저한테 좀 실망을 하신 건 아닌가 했는데 역시 저희 아빠는 딸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괜히 눈물도 나고 한편으로 크게 웃기도 했네요. 그 이후로 저는 빠르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제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를 보고 박수를 쳐주었어요. 진짜 잘 모았다고요. 사진도 녹음된 대화도 외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문제없이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년놈이 드나든 호텔, 모텔에도 로비에서 그 둘이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CCTV 영상까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그 인간뿐만 아니라 바람 피운 상대 여자에게도 손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교사로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유부녀 선생이 다른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서 한 가정이 파탄났다고요. 그런 인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요. 그걸로 분이 안 풀려서 그 초등학교 맘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민원은 학교에서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그 여자 다니는 학교가 사립이라서 학부모님의 입김이 확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명예훼손을 각오하면서 올린 글이었어요. 지 잘못 모르고 저를 찾아내 고소한들 저도 상간녀 소송을 걸 계획이었으니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그 맘카페에서 그 상간녀라는 선생이 불륜 사실을 안 학부모들과 학교의 압박을 못 이겨서 그만뒀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 여자는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건지 변호사를 통해 제게 위자료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많이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은 정말 길고 길었어요. 재산 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단독 양육권 문제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고 생각했던 인간이 불륜으로 가정을 찢다니 말이 되나요? 정말 애들을 생각했으면 불륜이라는 유혹 앞에서 애들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겠죠. 심지어 이혼 소송 내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희 아빠가 무서워서 친정까지는 못 찾아오고 제가 일하는 도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버선발로 뛰어와 빌기도 했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 여자랑 진짜 끝났어.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그 여자랑 끝냈다고. 헛소리 하지 마. 당신 그 여자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 당했다며? 내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 근데 무슨 날 생각해서 헤어진다고 해? 소송당해서 무서우니까 헤어졌지. 소송, 그건 맞는데 나 정말 당신 생각해서 마음 돌린 거야. 나 아직도 당신밖에 없어. 진짜라니까. 애들 생각해서 나 한 번만 제발 믿어줘. 상간남아 잘 가. 그리고 상간남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말해. 이후로 저는 무시로 대응했지만 눈물겨운 남편의 쇼는 계속됐어요. 문자로 전화로 직접 찾아오면서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했죠. 물론 저는 남편이 나타나기만 하면 녹음기를 꺼내서 그 내용도 모조리 녹음을 했어요. 너 진짜 나랑 헤어지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혼자 애들 데려가서 키울 자신 있냐고. 있어. 나 능력도 있고 당신한테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아서 애들 잘 키울 거야. 애들한테도 바람 펴서 가정 버린 아빠 필요 없고. 정말 이렇게 헤어진다고? 말이 돼? 진짜 너 뭘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건방 떨면 진짜 후회하는 수가 있어? 너나 주제 파악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후회해. 나는 이미 당신 만난 그 순간부터 후회했으니까. 그리고 백정한테 맞고 그 딸 손에도 맞기 싫으면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지금 후회하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후회할 거라고 하는지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도저히 저를 혼자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는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 매일 일도 안 나가고 시댁 포차에서 술 먹고 있다고요. 한 번만 눈 감고 사람 인생 구제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런 시어머니에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라는 말만 하고 끊었네요. 그 인간 일을 그만둔 건지 잘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꼴 보는 시어머니 속이 말이 아닐 거라는 건 확실했죠. 지금은 다행히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친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몫의 위자료도 톡톡히 받았고 아이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도 가져왔네요. 정말이지 진짜 질기고도 추잡한 싸움이었어요. 그저 지금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인간 바람을 알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모른 척한다면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한테 다시 온다면 나는 그 상태로 살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계속 그 인간 옆에 있는 것보다 지금 30 후반에 이혼한 두 아이의 싱글맘이 비교할 수도 없이 속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저를 믿어주고 용기를 준 가족들 덕분이겠죠.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딱 지금 저의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분명 그 인간의 외도와 이혼은 여러모로 제게 화였지만 지금이 그 화를 이겨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으니까요. 이혼을 선택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완전한 주도권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답니다. 혹시라도 당장 눈앞에 제가 겪어온 것과 같은 큰 선택을 앞둔 분들, 단 한순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의 얼굴과 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를요. 인생은 순간순간 모두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영향을 받는 건 모두 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언제나 나라는 내 편이 곁에 있다는 걸요. 분명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자신의 확신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테니까요. 어느 길로 가든 나 자신은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나 자신을 믿고 응원하면서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